미국이 못 막은 미사일을 왜 한국이 막았을까요? 세계 최강이라던 패트리엇 가격의 4분의 1인데 왜 명중률은 더 높을까요? 중동 왕정들이 지금 한국으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174발을 쐈습니다. UAE가 그중 161발을 막아냈어요. 그 중심에 한국산 천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명중률 96%, 발사한 미사일 60여 발이 거의 다 맞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한 발 가격 15억 원, 미국산은 400만 달러. UAE가 남은 포대를 빨리 달라고 애원합니다. 한국군 예비제고까지 긴급 항공수송에 들어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블룸버그가 대서특필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고요? 사우디 4조 2천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요? KF-21 전투기도 사천 공장에서 막 나왔어요. F돌보의 저가 대안으로 불립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립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때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이란이 반격에 나섰어요. 그 반격의 첫 관역 중 하나가 UAE였습니다. 왜냐면요, UAE 알다프아 공군기지에 미군이 있거든요. 이란 공격에 쓰인 기지 중 하나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때리기 위한 가장 빠른 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UAE 자체는 전쟁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괜히 휘말린 거죠. 그래서 UAE는 방공망을 총동원했습니다. 이란이 뭘 쐈을까요? 탄도미사일 174발 자폭, 드론 689기, 순항미사일 8발, 거의 1000발에 가까운 화력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UAE가 이걸 90% 넘게 막아냈습니다. 탄도미사일 161발 요격, 드론 645기 요격, 순항미사일 8발, 전량격추, 종합 요격률 93.5%예요. 이 수치가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현대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탄도미사일하고 드론이 동시에 섞여 날아오는 상황이에요. 이걸 복합 공격이라고 합니다.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어요. 높이 나는 것도 있고 낮게 나는 것도 있죠. 레이더도 헷갈리고 요격 미사일도 뭘 먼저 쏴야 할지 판단이 어려워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야구에서 투수가 시속 150, 시속 100, 시속 70 공을 섞어 던진다고요. 그걸 타자 10명이 동시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합 공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90%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UAE 다층 방공망에서 가장 많은 요격을 해낸 무기가 뭐였냐면요, 미국산 패트리엇이 아니었어요. 사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산 바락도, 러시아산 판치르도 아니었고요. 한국에서 수출한 천궁2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영원 의원이 공식 확인했어요. UAE에 배치된 천궁2 2개 포대, 60여 발을 쐈는데 그중 96%가 표적을 정확히 요격했다고요. 국산 방공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적 미사일을 격추한 첫 사례입니다. 한국 방산 역사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한두 발 맞춘 게 아니에요. 60발 중 50여 발이 정확히 표적을 맞힌 겁니다. 이 수치는 미국의 패트리엇도 평시에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블룸버그가 대서특필했어요. 미국 디펜스 포스트, 프랑스 아미 레코그니션도 다 보도했습니다. 아랍권 언론들도 천궁 이름을 외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Combat Proven, 실전 검증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발사 영상 100번 찍는 것보다 실전 한 번이 훨씬 세거든요.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국민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실전에서 안 써본 무기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못 믿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S-400은 스펙만 보면 최고였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어맞으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가자 로켓을 수없이 막아내면서 전설이 됐죠. 천궁2는 3월 3일 바로 그 컴뱃 프루븐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지난 20년간 쌓인 노력이 이 단 하루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건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UAE 정부가 한국에 긴급 요청을 넣었습니다. 남은 8개 포대 빨리 좀 보내주세요. 원래 UAE는 2022년 1월에 천궁2 10개 포대를 계약했어요.
총 35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1천억 원이에요. 당시 국산 단일 무기 수출 계약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중 2개 포대만 먼저 받아서 알다프라 기지에 배치했는데요. 이번에 바로 그 2개 포대가 이란 미사일을 막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UAE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되는구나. 나머지 8개도 당장 필요하다. 리넥스원하고 방위사업청은 난감해졌습니다. 양산 라인을 갑자기 2~3배로 못 돌리거든요. 공장도, 인력도, 부품 공급망도 시간이 필요해요. 정밀 유도 미사일 하나에 수천 개 부품이 들어가요. 품질 검사도 단계별로 엄청 까다롭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The Defense Post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군이 쓰려고 쌓아놓은 예비 재고에서 유격탄 일부를 빼냈어요. 그리고 UAE로 긴급 항공수송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느끼시죠? 보통 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대한민국 군이 북한 미사일 막으려고 쌓아놓은 물량을요. 중동 국가로 먼저 보내는 겁니다.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판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UAE 요청 직후 사우디도 움직였어요. 이미 4조 2천억 원 규모 도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조기 인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라크도 움직였어요. 작년 3조 7천억 원 계약에 이어 추가 물량을 꺼냈고요.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중동 왕정들이 거의 다 한국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증권 최은샘 연구원이 이번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중동 국가들이 3가지를 절감했다는 겁니다. 첫째, 자국 영토가 직접 전장이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가 안보가 흔들린다는 것. 셋째, 고가 방공 체계만으로는 적과 드론대를 못 막는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한 인식이냐면요. 그동안 중동 왕정들은 우리는 전쟁 안 한다는 전제로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전쟁하고 우리는 돈 벌고 이런 분업이었어요. 근데 이번 이란 반격으로 그 환상이 깨졌어요. 우리도 직접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걸 체감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 왕정들은요. 군사기지뿐 아니라 석유화학단지, 발전소, 항만, 공항까지 모든 핵심 인프라에 방공망을 깔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일까요? 상상도 안 됩니다. 사우디 한 나라만 해도 석유 시설이 수백 군데예요. 2019년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부카이크 시설을 드론으로 때렸을 때요. 세계 원유 공급의 5%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20%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 지키는 건 사우디 안보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경제 전체의 문제거든요. UAE도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한국이 지어준 그 발전소요. 이런 시설 하나 공격받으면 재앙이에요. 이라크 유전, 카타르 액화 천연가스 기지, 이 모든 곳에 방공망을 깔아야 한다면요. 지금까지 팔린 천궁의 몇십 배 물량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업계에서는 향후 5년간 중동 방공 시장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거 왜 우리 얘기냐면요. 방산 수출이 늘면 일자리가 늘어요. 주요 기업 협력업체가 수백 곳이에요. 그 협력업체들이 또 다른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고요. 빗셈전자 같은 중소기업이 대표 사례예요. 리넥스원의 부품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 수백 곳이 같이 호황을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서 출렁이잖아요. 한국은행도 원화가 주요국 중 가장 많이 약해졌다고 인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형 수출 달러가 꾸준히 들어오면요. 원화 방어에 실제로 도움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달 사이에 세계가 왜 갑자기 한국산 방공 무기를 찾을까요? 진짜 이유는 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다들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한국 무기가 싸다는 거요. 근데 이번엔 숫자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Patriot Pack 3 한 발, 약 400만 달러예요. 우리 돈 55억 원 수준입니다. 천궁2 한 발, 약 15억 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언론에 직접 공개한 숫자예요. 계산해 보시면요. 패트리엇 한 발 쏠 돈으로 천궁2를 거의 4발 쏠 수 있어요. 이랑 같은 나라는 미사일을 한 번에 수십, 수백 발씩 쏘거든요. 어떤 게 진짜고 미끼인지 몰라서 방어 측은 꽤 많이 쏴야 해요. 100발 쏘면요. 패트리엇은 5,500억 원이 날아가요. 천궁T는 1,500억 원이에요. 한 번 교전에 4천억 원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1년, 10년 쌓이면요. 국가 재정이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성비는 단순히 싼 게 아니에요.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특히 저가 드론 상대할 때 더 심각해져요. 이란 샤헤드 드론 한 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35,000달러예요. 우리 돈 약 4,500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이걸 패트리엇으로 막으면요. 드론 한 대 막는데 400만 달러를 쓰는 거예요. 114대 1 손해예요. 이상하죠? 4,500만 원짜리 막으려고 55억 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 비용 구조로는 전쟁을 못 이긴다고 말해요. 이란이 드론만 대만 날리면 미국 패트리엇이 거의 다 소진돼요. 그래서 대체 무기가 절실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천궁T는 세트 구성이 또 강력해요. 하나 시스템이 레이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 렉넥스1이 요격탄과 교전 통제. 이 셋이 한 세트예요. 포대 전체를 한국이 패키지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뭐가 좋냐면요. 사는 나라 입장에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요. 레이더는 유럽에서, 발사대는 미국에서, 탄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사면요. 호환성 문제, 정비 문제, 업그레이드 문제가 다 꼬여요. 한국은 한 번에 통째로 팔아요. 운용 교육하고 정비 지원까지 같이 해줍니다. 포대 구성은요. 발사대 4대에서 6대, 발사대당 미사일 8발, 다기능 3차원 레이더, 화력 통제 차량, 최대 사거리 40km, 고도 15km 이상에서 요격, hit to kill. 그러니까 직접 부딪혀서 파괴하는 방식이에요. 음속의 5배 속도로 날아갑니다. 이 정도면 세계 최상위급이에요. 납기 속도도 무시 못합니다. 미국산은 지금 주문해도 몇 년씩 기다려야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란 전쟁까지. 미국 방산 공장들이 다 꽉 찼거든요. 로키드 마틴이 지난 4월 초 펜타곤하고 47억 달러짜리 증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증산이 쉬워 보이죠? 공장 새로 짓고, 숙련 인력 구하고, 공급망 넓히고, 최소 2-3년이 걸립니다. 그 2-3년 동안 중동 왕정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란 위협은 지금 당장인데요. 그래서 한국을 찾는 겁니다. 성능 비슷한데 4분의 1 가격, 납기도 빠른 무기. 전쟁 나서 당장 방공망이 필요한 나라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거의 생존의 문제거든요. 근데 솔직히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가격하고 납기만으로는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가 다 설명이 안 돼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동맹이 세계 최고인데 왜 그 동맹의 무기를 피할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UAE,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이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미국 동맹이에요. 무기도 당연히 미국산을 썼습니다. 얼마나 썼냐면요. 2025년 기준으로요. 사우디 무기 수입의 94%가 미국산이에요. 이스라엘은 91%, 카타르는 64%, UAE도 40%. 거의 종속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속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왜냐면요. 미국산 무기에는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미국이 허락해야 쓸 수 있다. 이걸 전문 용어로 ITAR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이에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무기인데 미국이 이거 저기에 쏘지 마 하면 못 쏩니다. 운용 데이터도 미국이 다 받아가요. 어떤 미사일을 언제 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부품도 미국 허가 없이는 못 고쳐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미국 승인이 필요해요. 이거 느끼시죠? 내 무기인데 내 무기가 아닌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내가 50억 원짜리 슈퍼카를 샀는데 제조사가 이 길로는 운전하지 마, 이 정비소에는 가지 마 라고 한다면요. 이게 진짜 내 차일까요? 중동 왕정들이 지금 딱 그런 심정이에요. 과거에는 이걸 그냥 감수했어요. 냉전 시대엔 소련 위협이 너무 커서 혼자 못 버티니까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셰일 혁명으로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했거든요. 이제 중동 석유가 미국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바마 때부터 시작된 기조가 트럼프 바이든을 거쳐 지금 트럼프 2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여야 떠나서 미국은 중동에서 손 떼고 싶다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둘째, 미국 의회가 무기 판매를 정치적으로 막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때 미국 의회가 무기 판매를 막으려 했거든요. 민간인 학살한다는 이유였어요. 그 순간
사우디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진짜 막혔으면 싸움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건이 중동 왕정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무기인데 미국 정치인들 눈치를 봐야 한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꾸준히 다변화를 추진해 온 거예요. 셋째, 이번 이란 전쟁이 결정타가 됐어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과정에서요. 아랍 왕정들은 복잡한 입장에 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무기만 들고 있으면요. 정작 쏴야 할 때 미국이 그건 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한국산 천궁은요. 디펜스 익스프레스 같은 전문 매체가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러시아산 부품 없어요. 미국 기술 이전 제약도 거의 없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하겠다는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자기 주권을 온전히 지키면서 쓸 수 있는 첨단 방공 무기. 전 세계에 이런 선택지가 많지 않거든요. 러시아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S400, S300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파괴되는 영상이 돌아다녀요. 제재 때문에 부품 공급도 어려워요. 중국제는 중동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꺼려요. 미국과 완전히 척질 각오를 해야 하거든요. 이스라엘제는 아예 아랍권에서 못 삽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본은 얼마 전까지 무기 수출 자체를 안 했고 실전 경험도 없어요. 남는 게 누구예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경쟁사가 가격 내리면 사라지는 우위예요. 근데 이 정치적 중립성 우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우위거든요. 그럼 이거랑 비슷한 흐름이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딱 이런 기회를 잡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네,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900만 명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구 광역시 정도 규모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도 처음엔 미국 무기를 썼어요. 근데 전쟁을 수없이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무기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라파엘,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엘빗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이 하나씩 커졌어요. Iron Dome, David Sling, 에로 시스템 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입니다. 특히 아이언돔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쏘는 로켓이 수십, 수백 발씩 날아와도요. 공중에서 척척 막아내는 그 장면. 인터넷에서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전 검증의 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수십 년간 쉬지 않고 연구 개발하고 실전에서 써보고 개선하고 그 과정을 반복한 겁니다.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인도도 사고, 싱가포르도 사고, 독일도 사가요. 심지어 미국조차 이스라엘 기술을 일부 도입할 정도예요. 실전에서 증명됐으니까 믿고 사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어요. 현궁2가 UAE에서 실전 요격률 96%를 찍은 순간, 그게 바로 한국 방산의 아이언돔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거 숫자로 한번 체감해 보실게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예요. 줄여서 세프리라고 부르는 기관입니다. 세계 방산 통계에 가장 권위 있는 출처거든요. 2024년 기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미국 43%, 압도적 1위, 프랑스 9.6%, 러시아 7.8%, 중국 5.9%, 독일 5.6%, 이탈리아 4.8%, 영국 3.6%, 이스라엘 3.1%, 스페인 3%, 한국 2.2%. 지금 한국이 세계 10위예요. 근데 한국은 성장 속도가 달라요. 시프리가 2024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 방산 빅4인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카이 이 네 회사 매출이 전년 대비 31% 늘었어요. 총 141억 달러, 약 21조 원입니다. 증가율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미국도 유럽도 6% 성장에 그쳤는데요. 한국은 31% 성장한 겁니다. 특히 하나그룹은 혼자 42% 증가했어요. 자주포, 다연장 로켓, 자주박격포, 수출이 폭증한 결과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전시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030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4위 국가가 되겠다. 지금 한국은 10위거든요. 4위가 되려면
점유율을 2.2%에서 6%로 거의 3배 키워야 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앞에 중국이 버티고 있고요.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 강국하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면요. 그 목표가 절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방산 수출이 반토막 났어요. 중국은 품질 신뢰성 문제로 구매자가 적고요. 유럽은 납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틈새를 한국이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방산 수출액이요. 연간 약 20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한국이 2022년 정점 때 기록이요. 173억 달러였습니다. 이미 근접했어요. 2023년에 135억 달러, 2024년에 95억 달러로 일시 감소했지만요. 올해는 이란 전쟁 효과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위사업청 전망이에요. 잠깐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 번의 운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훨씬 더 큰 그림이 뒤에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을 보시면요. 왜 이 기회가 왔는지가 명확해져요. 여기서 두 번째 역설 질문입니다. 가장 돈 많은 나라가 왜 미사일이 모자랄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국방부가 지금 진짜 비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썼거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쏟아부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번 이란 전쟁에 또 쏟아부었습니다. 작년 이스라엘 이란 12일 전쟁. 그때 사드 미사일만 150발을 썼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영국 Financial Times 2025년 6월 보도입니다. 미국 사드 미사일 총 재고가 몇 발인지 아세요? 약 400발 정도로 추정됩니다. 단 한 번의 12일 전쟁에서 전체 재고의 3분의 1 이상이 날아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에도 쓰고 한국에도 한 개 포대가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괌에도 있고요. 전 세계에 배치된 전략 자산이거든요.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중동으로 빠질 가능성이 거론돼요. 한국 국방연구 포럼 신종우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습이 계속되면 주한 미군 자산도 중동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미국이 동맹국 자산을 빼서 중동에 투입해야 할 상황이니까요. 그만큼 지금 미사일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4월 초 락히드 마틴하고 47억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했어요. 우리 돈 약 6조 5천억 원이에요. 팍3 미사일을 긴급 증산하겠다는 겁니다. 사드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펜타곤이 연간 96발에서 400발로 4배 증산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증산이 쉬울까요? 공장 새로 짓고, 부품 공급망 넓히고, 숙련공 구하고 최소 2-3년은 걸립니다. 그 2-3년 동안 중동 왕정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란 위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세계는 방공 미사일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공급 여력이 있어요. 왜냐고요? 한국은 북한이라는 상존하는 위협 때문에 방산 인프라를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공장도 돌아가고 인력도 있고 부품 공급망도 살아있어요. 구미, 창원, 대전, 사천, 한국에는 방산 공장이 전국에 퍼져 있어요. 협력 업체들이 수백 곳씩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런 생태계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못 살립니다. 다른 나라들이 평화배당 받는다고 방산을 축소할 때요. 독일 육군은 냉전 때 50만 명이었는데 지금 18만 명이에요.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공장과 인력을 줄였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포탄 공급이 안 돼요. 독일, 프랑스 공장들이 풀가동해도 수요를 못 따라가요. 반면 한국은 50만 명 육군을 계속 유지했어요. 탄약도, 무기도 꾸준히 만들어 왔고요. 그게 지금 엄청난 경쟁 우위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 같은 서민 입장에서 보면요. 30년 동안 국방비 내는 게 아까웠던 적 많잖아요. 미국이 지켜주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부담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거꾸로 수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십 년간 쌓아온 방산 역량이 이제야 외화를 벌어들이는 자산이 된 거예요. 이게 방산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나라는 방산이 약해져요. 전쟁에 대비한 나라만 방산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한국은 안타깝게도 분단 국가라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필연이 지금 이 순간 기회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과 유럽은 왜 이 틈새를 못 메울까요? 한국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미국이나 유럽은 이 틈새를 못 메우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미국은 기술이 있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아이탈 때문에 수출 자체가 어려워요. 미국산 무기는 사는 것 자체가 외교 협상 수준이에요. 미국 의회 승인, 국무부 승인, 펜타곤 승인, 각종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 나라 인권 문제 있으니까 안 됩니다. 같은 제약이 줄줄이 붙어요. 그러니까 쉽게 못 파는 거예요. 유럽은 어떠냐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다 방산 강국들입니다. 근데 유럽 방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납기예요. 계약 따내고 실제 납품까지 5년, 10년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동시간 규제가 엄격해요. 주 35시간 근무가 법이에요. 야근 안 하고 주말 안 나와요. 공장 확장도 환경 규제 때문에 어려워요. 젊은이들이 방산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요. 반면 한국은요. 계약 따내고 2, 3년 안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움직여요. 폴란드 계약이 대표 사례입니다. 2022년에 폴란드하고 145억 달러, 약 20조 원 계약을 맺었는데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90 경공격기 48대, 나토 회원국이 아시아 나라에서 전투기를 산 최초 사례였어요. 놀라운 건 속도예요. 일부 물량은 이미 2023년부터 폴란드 현지에 도착해 실전 배치됐습니다. 계약 후 1년 만에 인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유럽 방산 기업들은 절대 못하는 속도예요. 이거 느끼시죠? 전쟁 나서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 입장에서 3년 후에 받는 독일제랑 1년 후에 받는 한국제. 뭘 고르겠어요? 여기서 한국만의 또 다른 강점이 있어요. 사후 서비스예요. 무기는 한 번 사면 2, 30년씩 쓰거든요. 부품 갈아야 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훈련도 받아야 해요. 한국은 이 사후 서비스를 꼼꼼하게 합니다. 수출이 절실하니까 한번 고객을 확실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 결과가 이런 식이에요. 폴란드가 한국산 K9 자주포 사서 만족했더니 이웃 노르웨이가 바로 샀습니다. 루마니아도 사고 에스토니아도 샀어요. 연쇄 구매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업계에서는 K9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K9을 쓰는 나라들이 부품도 공유하고 훈련도 같이 받고 정비도 같이 해요. 중동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UAE가 만족하면 사우디가 따라 사고요. 사우디가 만족하면 쿠웨이트가 따라 삽니다. 중동 왕정들은 서로 경쟁 관계면서도 무기 구매에선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한 나라가 새 무기를 도입하면 다른 나라가 안 도입할 수가 없어요. 군사 균형이 깨지니까요. 지금 그 도미노가 시작되려는 참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가 하나 있어요. 일본 방산 이야기입니다. 일본 방산 5개사,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후지츠, NEC, 미쓰비시 전기. 이 5회사 2024년 매출이 133억 달러였어요. 한국 빅4, 141억 달러와 비슷하죠. 심지어 성장률은 40%로 한국 31%보다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왜 이란 전쟁 특수를 못 누릴까요? 첫째,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 수출 규제가 엄격해요. 둘째, 실전 경험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셋째, 국제 인지도가 없어요. 한국은 수십 년 북한하고 대치해왔고 천공이 실전 검증까지 받았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한국 무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순간 한국 방산이 독보적인 이유입니다. 일본이 못하고 유럽이 느리고 미국이 비쌀 때 한국이 딱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은 진짜 드물게 옵니다.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그럼 우리 한국은 이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위기로만 보였던 중동 전쟁이 한국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잘 쓰려면요. 풀어야 할 숙제도 있어요. 지금 한국 방산 빅3, 릭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이 세 회사가 천궁을 같이 만들어요. 레이더는 하나시스템, 발사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격탄하고 교전통제는 릭넥스원. 이게 2001년부터 이어진 분업체제예요. 당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사업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역할을 나눠줬거든요. 25년 동안 잘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수출 시장이 커지니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년 이라크 수출 계약 때 일이에요.
LIG 넥스원이 3조 7천억 원짜리 천공 수출 계약을 이라크하고 체결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불만을 제기했어요. 가격 조정, 납기 협의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이 중재에 나서서 겨우 봉합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수용일 때는 정부가 교통정리를 해줬거든요. 방위사업청이 이 부품은 너희 목, 저 부품은 너희 목 이렇게 딱딱 정해줬어요. 근데 수출은 기업 각자의 돈벌이가 직접 걸리는 문제예요. 정부 개입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부딪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요. 한화 시스템은 아예 교전 통제 시장에 진입했어요. 링넥스원은 맞불로 레이더 입찰에 뛰어들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에는 서로 영역을 존중했어요. 레이더는 네 목, 교전 통제는 내 목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제는 상대방 마당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한화와 LIG 넥스원은 서로 다른 사업에서 경쟁 입찰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방산업계가 원래 이렇게 됐어야 할 모습이긴 합니다. 시장이 커지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경쟁이 있어야 기술도 발전하고 가격도 합리화되거든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리스크예요. 왜냐면요. 사는 나라 입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은 불안해 보이거든요. 한국하고 계약했는데 정작 납품 과정에서 기업들 싸우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또 있어요. 최근 한 경매거진 보도예요. LIG 넥스원이 카이 인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이가 뭐냐면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에요. KF-21 보라매 전투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천 공장에서 지난달에 초도기를 출고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한 큰 행사였습니다. 블룸버그도 크게 보도했어요. KF-22는 F-35의 저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35 한 대 가격이 1,000억 원 이상 나가는데요. KF-22는 그 절반 이하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에요. 지금 중동 왕정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링넥스원이 카이를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기하고 항공 무장을 한 회사가 다 만들 수 있게 돼요. 패키지 수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KF-720 전투기, LIG 넥스원, 공대공 미사일. 이게 한 세트로 팔리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어요.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에서요. 카이하고 LIG 넥스원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KF-21하고 FA-50 항공 무장 공동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이 주제였어요. 카이 차재병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외 고객들이 항공기 플랫폼은 물론 운영체계 전반을 한국산 패키지로 요구하고 있다. 중동 왕정들이 단품이 아니라 패키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까지 안 가더라도 협력 자체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만 카이 지분 가치만 5조 원대라서 인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카이 지분만 해도 5조 원 수준이거든요. 말처럼 쉬웠으면 진작에 했겠죠. 그래도 방향 자체는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은 이제 단품이 아니라 패키지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정비 훈련. 이 모든 걸 한 번에 팔 수 있는 회사가 살아남는 시장이에요. 미국 로키드 마틴이 이런 패키지 전략으로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F-35 팔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무장, 훈련, 정비까지 다 묶어 파니까요. 한국도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시장 논리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문제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걸 주시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방산 4위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방산산업 육성은 컨센서스가 돼 있어요. 한국이 이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 그게 앞으로 10년 방산 수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장밋빛만 보이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외면하면 기회를 제대로 못 잡아요. 첫 번째 리스크.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4월 중순에 2주일간 임시 휴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료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만약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중동에 평화가 오면요. 방공무기 수요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중동 왕정들은 이번 전쟁으로 깨달은 게 많습니다. 평화가 와도 방공망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한번 공격받은 기억 때문에 평시에도 유지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중동은 원래 불안정한 지역이에요. 이란 말고도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 위험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방산 수요가 갑자기 제로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요. 두 번째 리스크. 미국하고의 관계예요. 천공티가 잘 팔리는 이유 중 하나가 아이탈 제약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만약 미국이 한국산 무기도 우리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압박하면요. 이 매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인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거든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내세우는데요. 한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분야가 많아지면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한국 방산이 중동에서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회사 시장을 빼앗는 거잖아요. 미국 업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물론 한국이 당할 수만은 없죠. KF-1001도 국방 자립의 상징이에요. 그래도 이 변수는 주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 빅3 갈등 장기화예요. 국내 방산 기업들끼리 영역 다툼이 심해지면요. 수출 계약에서 자꾸 내부 갈등이 생기고 해외 고객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기업 간 경쟁으로 원가 절감 압박이 심해지면 품질도 떨어질 수 있고요. 실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 방산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방위사업청하고 국방부가 교통정리를 잘 해야 해요. 네 번째, 리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예요. 방산 무기에는 특수 반도체, 히토류, 티타늄 같은 고급 소재가 필요해요. 이 중 상당 부분을 한국은 수입에 의존합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아요. 지금은 괜찮지만 중국이 수출 통제를 걸면요. 한국 방산 생산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자립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준비해야 해요. 다섯 번째, 리스크. 그리고 이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방산이라는 산업의 윤리적 측면입니다. 무기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도구잖아요. 너무 거기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한국이 가자 전쟁 때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유엔은 2024년 5월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결의를 채택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이 그해 세계 8위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요. 이런 이슈는 국제적 평판하고도 직결돼요. 어떤 나라에 팔 것인가,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가, 이런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됩니다. 독일이 무기 수출할 때 인권 침해 국가에는 안 판다는 원칙을 세워요. 한국도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해요. 이거 느끼시죠? 기회만 큰 게 아니라 책임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수출도 늘리고 윤리 기준도 지키고 이 둘이 다 되는 나라가 진짜 방산 강국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큰 그림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 이건 단순히 방산 기업 몇 개의 호재가 아니에요. 한국 경제 전체의 구조 변화입니다. 첫 번째, 한국 경제는 너무 오래 반도체에 기댔어요.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 수출의 큰 비중,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큰 목, 다 반도체예요. 근데 대만하고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국제통화기금은 2031년에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대만의 1만 달러 이상 뒤처질 거라고 전망했어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공식 전망치입니다. 올해 대만 경제 성장률이 7%대에 이를 거라는 예측도 나왔어요. 한국은 1.9% 전망이거든요.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반도체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더 크기 어렵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보완할 두 번째 주력 산업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방산이 그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장기 계약, 안정적 현금 흐름. 방산이 가진 특성들이 한국 경제에 딱 필요한 것들이에요. 특히 방산은 경기 방어적이에요. 경제 불황이 와도 국방비는 잘 안 줄어요. 반도체처럼 사이클 타는 산업의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실전 검증이라는 간판을 얻었다는 게 진짜 큽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수십 년 전쟁을 겪으면서 쌓은 간판. 그걸 한국이 이번에 얻은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이 간판이 계속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중동에서 천궁이 증명된 이상명, 유럽, 동남아, 남미에서도 한국 방산을 새롭게 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달러가 들어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서 출렁이잖아요. 전쟁 발발 직전 대비 6.3% 급락했거든요. 중국 마이너스 0.7%, 일본 마이너스 1.7%와 비교하면 압도적이죠. 방산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면 무역 수지 개선에 직접 기여해요. 그게 원화 방어에도
도움이 되고요. 방산 수출은 대부분 달러로 결제돼요. 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받쳐주거든요. 환율이 안정되면 수입 물가가 안정돼요. 휘발유, 농산물, 각종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월급으로, 우리 생활비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일자리예요. 방산 협력 업체가 수백, 수천 곳이에요. 빗샘전자 같은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 회사 주가가 지난 4월 한 달에만 61% 올랐습니다. 이런 중소방산부품 업체 수백 곳이 지금 함께 호황을 맞고 있어요. 지방 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는 구조거든요. 구미, 창원, 사천, 대전, 방산 클러스터들이 전국에 퍼져 있어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에도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어요. 청년 엔지니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방산 R&D 투자가 늘면 연구 개발 인력 수요도 증가해요. STEM 전공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뭐 했죠? 미국 무기 사들이기 바빴어요. 한국 육군이 쓰는 전차도 미국제, 전투기도 미국제, 미사일도 미국제였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무기로 다른 나라를 지켜준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중동 왕정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가 한국 전차를 사가요. 세계 최고 강국인 미국도 한국 무기를 의식해요. 이게 불과 한 세대 만에 벌어진 변화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시대를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자주국방이라는 단어가 구호에 가까웠잖아요. 이제는 방산 수출 강국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공짜로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엔지니어, 노동자, 군인들이 수십 년간 땀 흘린 결과예요. 국민이 꾸준히 국방비를 부담한 결과이고요. 어려운 시기에도 방산을 포기하지 않은 역대 정부들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 짜야 하고요. 기업이 협력을 잘 해야 하고요. 국민이 올바른 관점으로 이 산업을 봐야 해요. 지금 이 순간은 한국 방산에 수십 년에 한 번 오는 기회예요. 이걸 잘 살리면요, 우리 다음 세대가 훨씬 든든한 경제 기반 위에서 살게 됩니다. 반도체만 바라보던 한국 경제가 방산이라는 새 날개를 하나 더 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일상에서 체감하기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UAE 사막에서, 사우디 왕궁에서, 폴란드 공장에서, 구미 라이크 넥스원 공장에서, 창원 한화 공장에서, 사천 카이 공장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실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돼요.